네, 소개받은 신춘하입니다. 저도 사실은 일찍 와서 첫 세션 강의를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여전히 엄마이기 때문에, 여전히 새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부모라는 것은 사실 평생 배워야 되는 존재들이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배울 게 아주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귀한 분이 강의를 해주신다고 해서 저도 사실은 궁금하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서 저도 오늘 굉장히 좋은 팁을 하나 얻었고요. 사실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의를 맡아본 경험도 사실은 없고 사실 1시간 이하의 강의라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시간인데다가 동시간에 이렇게 베스트셀러 작가가 저편에서 막 열변을 토하는 이런 전투적인 현장에서 제가 저 사람보다 목소리가 커야 되는 막 이런 생각을 경쟁을 하듯 이렇게 강의를 하는 저는 이런 환경은 정말 태어나서 처음이어서 굉장히 어떤 의욕이 막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 이 베스트셀러 작가를 선택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 그리고 또 이 동시간에 베이비 페어가 열리고 있더라고요. 저도 참 그 베페의 그 명성을 익히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오다가 정말 그 어마어마한 줄을 보고 저도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근데 그거를 옆에 하고 그 옆에 새끼를 또 올라가서 3층까지 올라오시는 그 몇몇 그 정말 귀한 어머니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분들에게 제가 뭐를 드려야 되는데라는 정말 사명감으로 제가 굉장히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책도 썼고 또 신문에 뭐 연재도 하는 뭐 그런 사람이긴 한데요. 이게 제가 쓴 책입니다. 요게 제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이쁘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천사 같은 아이들이 머리뚜껑 열리게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몇 년 된 사진인데 큰아이가 지금 12살이고 둘째가 이제 8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고 막내가 이제 5살입니다. 제 나이가 45이에요. 45세 이제 겨우 둘째가 초등학교로 입학하니까 사실 저는 엄마로서의 이 길이 엄청나게 먼 사람입니다. 게다가 아직도 5살짜리가 있어서 무려 결혼생활 12년째 저는 지금 뽀로로와 타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20살 시절에 참 45살 생각하면 여유 있는 어떤 중년의 어떤 고상한 뭐 이런 삶을 저는 정말 꿈꿨지만 저는 여전히 지금도 정말 이 뽀로로의 친구들과 함께 정말 정신이 늙을 틈을 안 주더라고요, 저희. 그 다음에 이제 12살짜리는 자기가 10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루에 10대씩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막 불끈불끈. 행동은 정말 유치하게 동생 수준으로 하면서 자기는 10대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아이들과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는 것으로서는 막내와 이제 분리되는 것을 너무 희망하는. 왜냐면 동생한테 굉장히 많이 치여서 그래서 지금 새로운 생활에 대한 막 부부꿈을 하고 있는 또 8살짜리와 그리고 왜 1년이 지났는데 6살 그 자기 1살 만에 사촌 언니가 자기가 나이가 똑같지 않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5살. 얘가 최근에 그 사실을 알고 절망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5살이 됐는데 계속 언니라고 불러야 돼? 이렇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소연이도 5살이고 나도 5살이잖아. 얘는 지가 이제 1년을 열심히 따라와서 5살이 됐으니까 똑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가 1년 먹었을 때 언니도 1살 더 먹어서 6살이야. 엎어져서 울었어 이렇게. 억울하더라고요. 이런 지금 막내를 제가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세 아이를 병원에서 한 명도 낳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조산원에서 낳고 둘째, 셋째 집에서 낳았어요. 그래서 둘째는 탯줄을 저희 큰아들이 끊었고 아빠랑 같이. 그다음에 막내 태어날 때는 저희 첫째, 둘째가 다 지켜보면서 같이 탯줄 다 같이 자르고. 그리고 첫째도 둘째도 유치원을 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사실 새아이까지 제일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 혼자 벌이를 해서 제가 새아이를 키우고 있는 비결입니다. 남들 당연하게 쓰는 돈을 사실 저는 안 쓰고 아이를 길렀어요. 그 대신 셋째를 저는 선택을 했죠. 사실 제가 좀 평범하지가 않다 보니까 저 엄마는 좀 너무 특별한데 저 연구가는 좀 내가 따라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좀 선입견을 가지기 쉬우신데 저는 사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아이한테 좋은 것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출산을 선택을 했어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고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사실 뷔페 같은 데 열심히 쫓아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임신하면 감기약도 하나도 안 먹고 그 기침하고 몸살하는 걸 다 견뎌요. 왜? 태아한테 가는 나쁜 영향을 아니까. 그렇게 10달을 엄청나게 인내하고 고생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병원에 가서 감기약이 한 1000배 이상 되는 강한 그 촉진제를 맞고 아이를 낳죠. 이거 정말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이 감기약이 태아한테 미칠 거를 막 찾고 연구하고 그걸 공부하면서
촉진제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출산 문화를 제가 일찌감치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은 거예요. 병원 출산이. 그래서 이 산업화된 병원 출산이 아이한테 가는 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그것을 극복을 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출산을 고민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산원이라는 데를 찾아서 아무런 인공적인 처치를 가하지 않고 100% 정말 내추럴하게, 조산원은 촉진제 무슨 면도 관장 아무것도 없죠. 링겔 물론 이런 것도 전혀 없죠. 그런 것을 거쳐서 출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요. 출산이라는 것이.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를 집에서 낳는데 그것은 정말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강렬하고 근사한 경험이었어요. 사실 제가 한 5년만 젊었어도 넷째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나이 40에 셋째를 낳고 나서는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가 있겠구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 낳고 한 100일간 얘가 낮밤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사람이 좀비가 되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애가 아침 8시에 8시까지 제 품에 안겨 있으면서 8시가 돼야지 등을 대고 잤어요. 그럼 8시 되면 첫째랑 둘째가 눈 반짝 뜨고 밥 달라고 쫓아다니는데 그렇게 24시간 근무를 한 며칠을 해보니까 이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제가 넷째를 포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출산의 사실은 장점이 너무나 많은데 엄마들이 그런 걸 잘 몰라서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정말 산업화된 출산의 문제점, 병원 출산의 어떤 위험성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글로 말로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녔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너무나 이 초등 전의 교육에 부모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과 헛된 노력을 쓰고 있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말라는 것보다는 병원 출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거기에 대한 인식과 대처를 하고 병원에 가시라는 이것이 이제 제 메시지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기 힘든 두 개의 벽이 병원에 대한 의지와 학교에 대한 의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두 개의 금기에 사실 도전하면서 아이를 키워오고 있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12년째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지만 굉장히 저는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새아이 때문에 크게 병원에서 신세를 진 적이 없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병원만 안 가도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수월합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아픈 아이 때문에 동동거리면서 병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그다음에 학교에 의지하지 않고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제가 찾아서 공부를 하면서 아이를 키워오다 보니까 저는 사실 남편 혼자 벌어서 아이 셋 키우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전해드리려면 적어도 한 2시간은 제가 여기서 침을 튀겨야 되는데 정말 이 40분으로는 제가 그걸 전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제 블로그에 저는 제 모든 것을 낱낱이 제가 사생활을 정말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이제 그런 게 잘 나오는데요. 이제 저 시간에 하신 그 소장님도 문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엄마가 문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강의를 듣고 있으면 사실은 가끔 억울해요. 애는 같이 낳는데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엄마가 있다고 하니까 엄마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엄마가 다 양육자고 엄마가 무의식을 깔아놓고 엄마가 다 자존감을 뭉개놓고 그러니까 정말 이 엄마들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엄마 노릇하면서 애는 애대로 쓰는데 화살은 다 돌려받아야 되고 저는 사실 그쪽은 아빠라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엄마로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더 많이 공감을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배워야 되고 여전히 우리가 뭐를 깨야 되고 이런 강의들이 사실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속상해요. 근데 제가 애를 한 12년을 키워보니까 너무너무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아이 하나를 키운다는 것은 진짜 하나의 우주를 만드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도 나름대로 인정받던 사회복지사였는데 첫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미련 없이 직장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도 아이를 제대로 건강하게 낳아서 기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직장의 어떤 경력과 저는 비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 이제 임신했을 3개월 때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업맘으로서 사실은 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지금도 결국은 한 10명에 7명은 사실 전업주부가 저희도 월등히 많은데도 집에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자기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다는지 잘 못 느껴요. 다만 좀 직장을 나가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잘 나가는 워킹맘들이 더 대단한 것 같고 나는 왠지 그 사람들보다 더 좀
더 중요한 일을 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못 가지는 것이 주변에 자꾸 그런 환경들을 만들죠. 얼른 너도 나가서 어떻게 애 키워놓고 맡길 때 빨리 맡기고 일을 해야지. 일을 하는 게 더 귀하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애를 제대로 키우는 것은 귀하다는 어떤 그런 가치들을 많이 안 주고 그것에 대한 결정적인 또 어떤 기여는 이 국가의 모든 육아 정책이 아이를 빨리 제도권에 맡기고 당신은 나가서 일하세요라는 것이 정책의 기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과 후 프로그램이 막 오후 10시까지 아이를 맡아줄 테니까 일을 하라. 누리집 더 계산 뭐 해서 뭐 무료로 다 보육을 맡아줄 테니까 일을 해라. 계속 이렇게 밉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도 오전에 일찍 와서 이렇게 쭉 부스를 다 살펴보았지만 육아가 앞서가는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완전히 반대예요. 1년 이상 써도 좋으니까 집에서 아이를 길러라. 아빠도 6개월간 최소한 아이를 길러야 된다. 저녁 몇 시 이전에는 반드시 집으로 가서 가족과 같이 시간을 보내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족을 보호해줍니다. 부모를 보호해주고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가족을 찢어놓고 해체시켜놓고 엄마와 아이 사이를 벌리는 정책은 없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물론 방과후를 10시까지 하면 그거에 혜택을 받는 많은 부모들도 있지만 일부 부모들은 그 시간을 또 자기의 자유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아이 그 0세부터 아이 그 무상 보육했을 때 어떤 폐단이 일어나냐면은 엄마들이 이제 돈 안 내도 아이를 맡길 수가 있으니까 맡겨놓고 뭐 찜질방 다니고 뭐 영화 보러 다니고 물론 그런 시간 필요해요. 엄마도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가 완전히 국가한테 받은 혜택도 없는데 이거라도 누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짜니까 무조건 맡겨놓고 그 시간에 자기한테 주어진 어떤 선물이냐 착각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맡겨야 될 상황이 있어서 맡기는 거하고 아싸 돈 안 드니까 맡겨놓고 아싸 이런 거하고는 정말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착각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부모를 보호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정책을 좀 해달라고 자꾸 내몰아서 직장에만 나가라고 그나마 나가봤자 제대로 대우도 못 받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자꾸 내몰지 말아달라고 저는 부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엄마들이 특히 집에서 일하는 엄마들이 빨리 키워서 조금이라도 어떻게 벌어야 되는데 몇 푼이라도 벌어서 애 교육비를 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지금 눈앞에서 애랑 너무나 금쪽 같은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책은 굉장히 많이 하죠. 이런 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 뭐라도 좀 좋은 걸 더 시켜야 되는데 뭐 이런 자꾸. 그러니까 자꾸 베이비 페어 같은 데를 쫓아다니셔야 되고 뭐 좋은 프로그램 없어. 좋은 교구 없어. 요즘에 뭐가 유행이야. 뭐가 뭐 애들한테 뭐 좋대.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게 돼.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돈은 돈대로 뭐 엄청 써도 아이가 막 달라지나요? 절대 안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한 12년간 제가 착각을 하면서 저도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저도 제 아이한테 뭔가를 막 심어주려고 막 굉장히 애를 썼는데 제가 의도한 건 하나도 심어지지가 않고 대신 뭐가 심어졌냐 엄마의 평상시 엄마의 일상이 애한테 심어주더라고요. 나 일상은 정말 내가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맨날 엉망진창 막 좌충우돌 이러고 다니면서 이거 좋은 체험전이 있대 이거 좋은 뭐가 있대 끌고 다녀봤자 그런 단편적인 거는 애한테 그냥 스치고 지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맨날 지지고 볶는 엄마의 일상만 애한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상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 어떤 걸 소중한 걸 애한테 잡아 넣어도 그게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 자기가 가진 것 외에는 자식한테 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정말 인내심 있고 끈기 있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면 내가 인내심 있고 끈기 있고 지혜로운 엄마가 아니고선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맨날 애들한테만 왜 이렇게 어지러나? 너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걸 가지고 애들 들들들 볶으면서 남편한테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정리를 안 해? 그때 남편이 한 6, 7년 저랑 살아보고 나서 물어보더라고요. 모르겠냐? 넌 네 모습이 안 보이냐? 너가 뭐 부엌 좀 한번 꼴 좀 봐봐. 당신 책상 좀 봐봐. 그때 제가 알았어요. 제가 정말 정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제 책상에는 막 산더미처럼 널브러져 있고 쌓여 있고 이러면서 아들 책상 어질러진 것만 제가 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 엄마가 하라고 그래도 눈으로 보이는 엄마의 일상이 항상 어지러운데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수준을 제가 다시 한번 낱낱이 점검을 해서 내가 진짜 애한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을 갈라보니까 몇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애한테 가는 잔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나도 40년이 넘어도 안 되는 건데 뭐 내가 쟤한테 이렇게 들들 볶아봤자 안 되겠다. 단 손님 오기 뭐 손님이 온다 뭐 특별한 일이 있다 이럴 때 정말 한번 각 잡고 정리하면 나도 정리하는 사람이니까 애도 한번 그렇게는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뭐 한 뭐 2주일에 한 번씩은 정말 그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그럼 기대하자.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나니까 애한테 가는 어떤 잔소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애한테 하는 잔소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정직해야 된다, 뭐 정리를 잘해라, 뭐 공중도덕을 잘 지켜라. 근데 제가 애한테 하는 말을 딱 이렇게 늘어놓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대로 다 지키면 제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가 있겠더라고요. 이거 정말 공자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삶을 내가 애한테 정직해라 뭐 이런 것만 해도 제가 정말 45 제 인생을 걸고 말하는데 저도 정말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왜 내 아이한테 예수 공자와 같은 삶을 내가 강요를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는 평민다운 삶을 좀 강요하자. 우리가 좀 매일 치우긴 힘든데 오늘 손님이 오시니까 오늘 한번 좀 치워보자. 그리고 아들이 아싸 하고 막 반짝 눈에 보이는데 반짝 이런 건 우리가 잘 돼.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이제 아이와 나를 좀 놓고 보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엄마들이 어떤 이상향, 나는 그렇게 못 지키면서 내 자식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너무 이상향에다가 애를 끌어올리지 못해가지고 안달 복달하다가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첫 아이 때는 그런 시행착오를 제가 많이 겪었는데 어떤 시행착오냐면 임신을 하면 우리가 정말 좋은 육아서 많이 보잖아요. 엄마들 준비를 하고. 근데 육아서의 대부분이 저 때만 해도 제가 2002년도에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때만 해도 해외에서 온 어떤 육아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정말 그 톰하고 제인, 메리, 막 찰스 이런 거를 키운 엄마들의 그 육아서를 보면 너무 세련되고 너무 깔끔해. 나쁜 행동을 할 땐 no. 그다음에 뭐 반성 의자에 앉혀놓고 뭐 10분 뭐 타임 티크탁 해놓고 여기서 뭐 앉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뭐 분리시켜서 감정을 뭐 조절하게 하고 나도 나만의 어떤 감정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우리 아들한테 안 돼. 의자에 앉아 있어. 왜요? 10분만 앉아서 반성해봐. 싫은데요? 아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 다음에 매뉴얼이 없는 거야. 내 육아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래서 억지로 가둬놔야 되나? 막 이런 막 분열이 일어나니까 뭐 베이비 위스퍼니 뭐 무슨 뭐 육아법이니 뭐 유태인 뭐 저는 사실 아무것도 제 아이한테는 제가 첫 아이가 아들인데 안 통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내가 부족한 엄마인가 저도 머리 쥐어 뜯으면서 고민했는데 지금도 마맨맘 같은 그런데 막 그 육아 대형 포털에 들어가 보면은 왜 내 새끼는 도대체 6시간마다 젖을 줘도 내 새끼는 안 될까요? 왜 내 아이는 1시간마다 울을까요? 왜 내 아이는 이거대로 안 될까요? 막 울부짖는 엄마들이 막 너무 넘쳐나. 왜냐? 당신이 메리 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 결론은 그거예요. 당신 아들이 톰과 찰스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 해외에서 그 육아서 그 육아학자들이 쓴 그 육아서는 그 서구의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 바탕에서 만들어진 거지. 이것이 정말 김치 먹고 고추장 먹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풍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어떤 기질들하고 너무나 틀린 거야. 우리는 진짜 열받으면 그냥 막 매타작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 어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아팠죠 이거 미안해 엄마가 죽을 이런 우리는 이런 정서 속에서 그게 사실은 순이 영이 철수를 기른 그런 엄마의 정서지 no 10 minutes 이런 게 저는 정서가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자라온 나는 정말 된장국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온 내가 내 아이를 정말 버터먹은 아이들하고 똑같이 기르고 싶어하는 착각을 빠져보니까 아무것도 안 맞아.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육아책을 둘째 때부터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내가 그냥 땡기는 대로 내가 생긴 대로 여러분도 아무리 애를 써봤자 여러분의 기질과 여러분의 어떤 성향과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삶 이상을 사실 추월하기는 어려워요. 그걸 먼저 아시면 육아가 굉장히 편해져.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아이한테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도 저는 벌컥하고 말았어요. 저는 왜 이렇게 못난 엄마일까요? 막 유유 막 이러고 있는 엄마들한테 저는 그래요. 저는 아이랑 막 드자비하고 악다구니 저는 아이 키우면서 제일 많이 써먹은 사자성어가 악다군이에요. 뭐 소리 지르고 뭐 난리 뭐 집안 들썩들썩 정말 그렇게 아이를 키웠는데 저도 정말 한때는 정말 침착하게 릴렉스 해가면서 감정을 가라앉혀서 인격 대 인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가 내가 먼저 화병에 죽겠더라고요. 저는 막 그날도 아이랑 막 큰애랑 막 난리치고 막 싸우고 애 문짝 꽉 때려 부시고 막 들어가고 뭐 집을 나가버릴 거야 막 이 난리친 다음에 나도 막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인터넷 댓글에다가 애랑 오늘 또 완전히 막 머리끄댕이 잡을 뻔했어요. 저는 왜 이럴까 그랬더니 왜 어떤 현명한 엄마들은 감정을 잘 조절해서 아이한테 인내를 가지고 침착하게 대한다는데 저는 왜 그게 안 될까요 하고 막 그랬더니 막 수많은 댓글이 올라오는데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 뭐냐면 그렇게 아이 앞에서 침착하게 애쓰는 엄마들은 50대기 전에 다 암에 걸린답니다. 이런 댓글이 왔어. 너무 내가 공감을 했잖아. 화날 땐 화를 내줘야 돼요. 전 너무 공감했어. 이렇구나. 그래 내가 50 전에 암에 걸리면 안 되지. 그럼 누구 좋겠어?
그럼 나는 역시 풀어야 되는구나. 많은 엄마들이 너무 착각을 하는 거야. 화를 내서는 안 돼. 아이 앞에서 감정을 자제해야 되라는, 이거는 사실 메리 제인의 어떤 문화예요. 저희 문화로서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조건 화를 내야 되느냐? 물론 그건 아니죠. 인내할 대로 하지만 내 감정이 솟구치는 거 나도 표현을 해야 돼. 단 무지막지한 방법은 안 되죠. 요즘 애들은 그런 거 통하니까 정말 막 몽둥이 두르고 막 이렇게 해서 난리치면 안 되지만, 엄마도 화났어 라고 표현을 해야 돼. 저는 굉장히 말이 많은 사람이고 소리를 잘 지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감정에 좀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랑 대화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화를 안 내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단 화를 내는 방식은 물론 조절이 있겠지만 화를 안 내는 것이 좋은 육아가 아니라 아이 앞에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니네 엄마도 열받을 줄 알고 머리 뚜껑 열리고 머리에서 김 솟고 복장 터지는 엄마야. 너는 그거 정도는 알아야 돼. 그렇지만 그 후에 화를 내고 푸는 과정에 집중해라. 저는 그걸 말씀하고 싶어요. 옛날 엄마들 막 밤에 때려놓고 막 피 맺힌 아이 막 그것도 종아리를 막 쓰다듬어 가면서 막 눈물찍 콧물찍. 그러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떤 걸 기억하냐면, 엄마가 나를 그렇게 때리고 가슴 아파서 밤새 울면서 밤에도 몇 번이나 내 종아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거를 기억하지, 우리 엄마 맨날 나를 팼지, 이것만 기억하진 않아요. 물론 패고 나서 끝나는 엄마는 우리 엄마 맨날 나만 때렸어까지만 기억을 하죠. 그렇지만 그 후의 과정을 집중하는 걸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 맞아, 엄마는 나를 때렸지만 그렇지만 내 멍둥을 아파하시면서 밤새 눈물을 흘리셨지, 이거를 심어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웹툰 작가 중에 강풀이라고 있잖아요. 저도 강풀의 웹툰 좋아하지만 그 강풀 작가가 자기 아빠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하냐면, 아빠도 굉장히 좀 무식하시고 많이 못 배우신 아빠였고 화나면 막 매를 드시는 아빠였는데, 잘못해서 매를 막 때릴 때 아픈데도 막 웃음이 비죽비죽 새 나왔대. 왜? 아빠는 그렇게 때리고 나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시절에 비싼 투게더 아이스크림을 꼭 사주신 거야, 이 아이한테. 그러니까 얘는 잘못해 자기가 매를 맞으면서도 조금만 참으면 투게더를 먹을 수 있지, 그 생각을 하니까 막 눈물이 나면서도 웃음이 막 빙긋이. 그 작가가 지금 자기 아빠에 대한 기억하는 것은 투게더지 매가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때리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화를 억누르려고 애쓰면서 자아 분열되지 마시고 화를 내시되 푸는 것에 집중을 해서 아이와 뭐를 나누느냐,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면서 사실 영의 엄마로 살자는 거죠. 메리 제인 엄마 같은 탈은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정말 키웠던 그 메리 제인 엄마들도 요즘에는 한국산 포대기를 구해서 다 업고 다니느라고 그 난리래요. 그 포대기가 그렇게 아이한테 애착 육아의 상징으로 지금 그 뉴요커들의 그 상징으로 자리 잡아서, 한국산 포대기, 슬링이 아니라 포대기, PPODA 이렇게 해가지고 포대기를 검색해서 포대기를 구입한다는데, 그 미국의 그 서양에 유수한 육아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포대기야말로 완벽한 애착 육아의 상징이다. 엄마와 아이의 가장 신체가 가장 많이 접촉을 할 수가 있고 가장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로서 포대기를 꼽았어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요즘에 150만 원짜리 스토키를 못 밀어서 안달을 하잖아요. 스토키는 사실 완벽하게 아이를 세상에 돋보이기 위한 장치, 엄마까지 같이 돋보일 수는 있지만 스토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대기가 정말 아이와 엄마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해 준다. 그래서 그 뉴욕에 있는 엄마가 포대기를 쓰면서 그 쇼핑을 하는 모습을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육아 카시트 이런 거를 썼을 때는 아이를 차에다 먼저 해서 카시트를 먼저 안전하게 매준 다음에 다시 쇼핑 바구니를 트렁크에 실으라고 너무 고생을 했는데, 지금 그냥 등에 포대기에다 메고 쇼핑백을 바로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너무너무 아이도 보채지도 않고 나도 훨씬 편하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 세련된 엄마들 포대기를 누가 사용합니까? 옛날에 집어치우고 다 슬링 그다음에 최첨단 어떤 아기띠, 그다음에 이제 다 스토키에 못 밀어서 안달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육아의 모델이 너무너무 좋은 게 우리 전통 육아에 다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그런 건 못 믿어. 그러니까 막 시어머니 친정엄마가 막 애 업고 다니면 다리 옷자 된다고 휜단 말이야, 이거 하지 말고 여기 앉혀놔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그 포대기가 아이와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인정을 안 하죠. 그런데 서양의 학자들은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이거야말로 굉장히 뛰어난 거다라고 지금 주목을 해서 막 한국산 포대기를 막 대량 구입을 해서 뉴요커들 모아놓고 막 포대기 앉는 법을 이걸 막 동영상으로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엄마들을, 잘난 엄마들이 요즘 지금 동양의 문화, 그 중에서도 굉장한 애착 육아를 하고 있는 한국의 어떤 전통 육아를
지금서 다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서양 엄마들이 아이를 키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육아 DNA, 여러분들도 업혀서 엄마 등에서 업혀서 자란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이미 새겨져 있는 어떤 그런 육아 DNA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건 못 믿어. 왜냐면 포털에 검색해보면 그런 얘기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첫째, 둘째를 키울 때까지만 해도 육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인 선생한테 우리는 물어봤어요. 인터넷 선생. 그때 컴퓨터 딱 들어가가지고 인터넷에 물어봤는데 이제 이게 셋째쯤 되니까 이제 폰 선생이 바로 딱 손에 들어와가지고 젖먹이면서 바로 폰 검색. 애가 이렇게 젖을 잘 안 삼켜? 바로 막 지식 얘네 물어보고 육아 포털 들어가고. 근데 문제는 이 폰 선생이 이 품 안에 들어온 후부터 아이의 육아가 100배는 더 어려워졌을걸요. 우리 생각에는 언제 어디서든 이렇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육아가 더 쉬워져야 되는데 왜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야. 시간에 맞춰서 수유를 하는 게 정답인가요? 저는 제 아이는 4시간에 한 번씩 먹으니까 너무 편해요. 아니에요. 그거에 맞추면 안 돼요. 아이는 아이마다 달라요. 뭐 3,000명의 엄마들이 다 3,000개의 사례를 올립니다. 그 중에서 내 아이만한 사례를 찾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아이는 또 틀리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포털에 자꾸 이렇게 얽매여서 폰 선생한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아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자꾸 약해져요. 근데 저도 최근에 뭐 인터넷 보니 해외 토픽 보니까 아이의 울음소리를 번역해주는 기계가 뭐 외국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기계를 뒤밀어야 애가 배고파서 우는지 오줌 싸서 우는 건지 아니면 지루해서 우는지 단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우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 엄마는 애를 못 키웁니다.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내 새끼를 24시간 끼워놓고 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찡얼거리는 게 이게 귀저귀가 불편하다는 신호인지 저시 신호인지는 아이를 정말 봐서 그걸 겪어야지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내가 알아지는 거지. 이 기기를 들이밀어서 삐삐삐삐 이번엔 젖이야? 이번엔 귀저귀야? 이렇게 안다는 거는 그러면 엄마 노릇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이제 뭐 파워 블로거다 보니까 사방에서 스폰이 들어오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육아 웹이에요. 이거를 아이패드에 뭐 이렇게 깔아놓으면은 뭐 한 시간 동안 내내 뭐 동화와 자장가가 뭐 물려 퍼지는 이런 웹이 있어요. 그런 웹을 신생아 옆에 놓고 틀어놓고 엄마도 편안하게 주무시래요. 근데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기계에서 흘러나오는 30가지의 동화는 소용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졸음에 깨어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가 됐다가 거북이가 뭐 용이 됐다가 막 잠결에 막 중요한 건 사실 그런 거죠. 엄마 목소리로 엄마가 들었어? 재미없어? 뭐 이러면서 소통하는 거죠. 그 프로그램에 입력한 대로 다음에 신데렐라는 마차를 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뭐 웅진 뭐 이런 데서 막 그런 거 열심히 베개에도 장착을 해. 뭐 모빌에도 장착을 해. 아니면 현장에서 막 빔으로 내려와. 그런 막 디지털 기기로만 내 아이를 채워가지고 막 스마트하게 기르고 싶은 엄마들이 정말 있을까? 저는 그래서 그런 웹을 보면서 아니 이런 거 정말 팔릴까? 이거 팔린다면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이다. 저는 굉장히 요즘에 호러스러운 광경을 최근에 2가지를 봤는데 어떤 거냐면 저는 애 3살 데리고 전철로 자주 이동을 해요. 근데 사실 막 5살, 뭐 2살 때부터 이동을 했는데 2살, 뭐 5살, 10살 이런 애 셋 타고 전철 타고 막 1시간 이상 가는 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전철을 타고 1시간 동안은 그 안에서 아이가 견디는 것이 아이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사람이랑 같이 사는 방법을 우리가 아무리 책으로 가르쳐도 소용없고요. 1시간 동안 아이 셋을 민폐를 끼치지 않고 전철을 타고 갈 수 있게 키우면 사실 그건 저는 성공이라고 본 거거든요. 우리 애들도 맨 처음엔 다리 아프다고 막 징징 뭐 난리 저 그럴 때마다 바로 내렸어. 오늘 가는 거 취소야. 집으로 돌아가면 전철 다시 탈 거야. 이렇게 한 2번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징징 못 거려요. 그런 식의 어떤 각오만 조금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애들을 겨울에 전철을 타고 이제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 어떤 엄마가 탔어요. 근데 으리으리한 이제 그 스토키에다가 으리으리한 비닐 코팅을 이렇게 씌워가지고 탔는데 그 유모차 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딱 봤더니 애의 눈에 딱 맞춰서 아이패드가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뽀로로가 막 몇 시간째 전 나오니 진짜 못하겠는데 막 현란한 동영상이 나오고 애는 이렇게 보고 있어. 그리고 엄마는 딱 타자마자 자기 딱 핸드폰 딱 꺼내가지고 막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랑 그 엄마가 제가 한 40분 이상을 같이 갔는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아이도 안 하고 그 엄마도 안 하고. 그런데 아이는 갖고 꼼짝 않고 엄마도 꼼짝 안 하고.
그 엄마는 내가 이렇게 현명하게 아이를 키우니까 이렇게 어린아이 데리고 전철을 타도 민폐를 주지 않아 라고 아마 자부심에 차 있는 그런 태도같이 보였는데 저는 그 모습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호러업을 하더라고요. 정말 원래 전철을 타면 수많은 사람과의 소통의 장에 내 아이를 내놓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정말 그 노약자 칸 어떤 그런 칸에 정말 애들 세우면 할머니들이 뭐 무릎에 앉아라 몇 살이야 뭐 네가 오빠냐 언니냐 다 그런 거거든요. 어머 너 정말 머리 많이 길러내. 우리 딸아이가 머리가 나 엉덩이였는데 그러면 한 번도 안 잘랐어요. 한 번도 안 잘랐어. 아이고 니네 엄마 머리 감기는 거 정말 힘들겠다. 그럼 큰애가 자주 안 감겨요. 뭐 이런 거. 자주 감으면 아파요. 막 이런 거. 이런 것이 소통이에요. 이런 것이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들은 이런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다만 학습 동영상 틀어주고 그걸 더 많이 보여주면 그게 더 아이한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차단. 그 다음에 바깥은 춥다고 생각하지만 안에 오면 최소한 비닐 정도는 벗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그 비닐 상자 안에서 아이가 두꺼운 그 방한복에 모자에 장갑 끼고 이 아이패드만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그 사진 찍어서 전송하면 아동 학대감이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장면이었고 또 하나는 아이들하고 같이 현대미술관을 갔는데 세련된 엄마, 세련된 아빠, 세련된 애기가 우아하게 들어와서 그 카페테리아에 앉았는데 아이가 한 2돌 정도 지났나? 그런데 가방에 딱 앉자마자 가방에서 각자 핸드폰 꺼내고 아이 전용 핸드폰을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세 가족이 음식 주문해서 나오는 동안 서로 자기 핸드폰 검색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아이들 막 좋아하고 남편은 뭐 이렇게 하고 또 아내도 저는 정말 이 세련된 이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끔찍한 어떤 미래의 한 모습을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게 부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세련되게 다 디지털 기기 폐용을 하고 우아하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무장을 하면 우아한 갤러리도 가고 우아한 전시장도 가고 우아한 식당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 핸드폰이 나온 다음부터 식당에 가도 애들이 뛰지도 않고 뭐 한눈도 안 팔고 너무 편해. 저는 정말 이게 굉장히 무서운 미래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무분별하게 스마트폰을 아이 손에 쥐어주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서 굉장히 엄격한, 물론 제대로 정신이 박힌 엄마들은 초등학교 때 핸드폰을 정말 굉장히 금지를 강하고 그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되도록 디지털 기기에 아이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싸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왜 이렇게 편하냐, 막 쥐어주지 못해 안달을 하죠. 그런데 요즘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이의 뇌가 팝콘 뇌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팝콘이 팍팍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적 이 자극이 사실은 이 스마트폰의 시각적 자극은 엄청나게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린 시절부터 이 시각적 자극에만 과도하게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자극이 와야만 뇌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사실 이런 게 없을 때는 그냥 엄마랑 노래도 하고 잼잼이도 하고 흥얼흥얼하고 뭐 이런 것도 보고 아날로그적인 어떤 그런 완만한 자극에 의해서 서서히 형성되던 아이의 뇌가 너무나 강렬한 막 이런 걸로 팍팍팍 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한 2, 3년 정도 그 정도의 환경에서 자라다가 어린이집을 가면 유치원 교사가 아무리 앞에서 이 난리 오버를 해서 동화 구현을 해도 아이는 지루해요. 그것이 스마트폰보다 강렬한 자극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엔 초등학교 정도는 입학을 해야 내 아이가 과잉 행동 증후군이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이 보이는데 지금은 유치원에서 그런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각적 자극에 너무나 많이 노출이 된 나머지 아이의 뇌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된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려운 미래를 갖다 줄 수 있다는 거를 엄마들이 알아야 되는데 엄마들은 지금 스마트폰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숭배를 하죠. 숭배를. 최대한 자제를 시키셔야 돼요. 물론 그러려면 본인부터 이거에 손을 내려놓으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도 아이폰을 지금 몇 년째 쓰고 있지만 웹이라는 걸 실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카톡만 주고받고 문자만 주고받아도 어떻게든 엄마 핸드폰 한 번 보려고 환장을 한 아이들 셋이 항상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카톡이 왔다 그래도 애들 셋이 엄마 카톡 왔어 하고 막 뛰어가 자기가 열어보고 싶어서 그런 애들 앞에서 내가 좀 동영상이라도 보고 웹하나 실행할 때 한다 하면 난리죠. 엄마가 맨날 들여다보면서 너는 스마트폰 아직 안 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애한테 공부하라고 핸드폰 보지 말라고 애한테 그렇게 해놓고 화장실에서 DMB 보다가 애한테 걸려가지고 막 쪽팔리는 이런 엄마들 많은데 엄마의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 그다음부터는 엄마를 신뢰하지 않죠.
내가 나 자신부터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중독을 내가 벗어날 수 있어야 아이한테도 그런 거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의 위험성이 사실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떤 음식을 먹일 때 합성 첨가물이 있는지 뭐 요즘 그런 거 엄마들이 너무너무 똑똑하게 잘 챙기면서도 디지털 기기가 무분별하게 아이를 에워싸고 있는 어떤 자극적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거. 그 다음에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아이한테 강요하면서 엄마는 또 책을 안 읽어. 그러니까 제가 도서관에 저도 자주 가는데 정말 가장 안타까운 엄마가 뭐냐면 아이가 앉히자마자 10권 딱 사놔. 자 오늘은 이거 읽을 거야. 자 첫째 라푼젤. 그래서 라푼젤 라라라라라라라. 빨리 읽어야 되니까 목소리가 빨라져. 자 다음에 신데렐라지. 자 신데렐라라라라라라. 애는 벌써 그때부터 눈이 벌써 맛이 가서 똑바로 앉아. 듣고 있는 거야? 자 다음에 백설공주 라라라라라. 이 엄마의 목표는 이 10권을 애한테 다 읽어주고 가는 거. 엄청난 노력이죠. 저도 해봐서 알지만 전 2권 읽으면 목이 잠겨. 3권부터는 신경질이 나. 4권부터는 그냥 네가 읽으라고 등 밀어주고 싶어. 되게 힘든 작업인데 이 엄마는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헛된 짓이에요 사실은. 책은 아이한테 100권을 읽으라고 건네는 것보다는 한 권의 책을 엄마랑 아이가 100번을 같이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많이 읽으려고 우리나라 엄마들은 이 양을 너무 좋아해. 하여튼 뭐든지 많이 해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책은 절대 다독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한 가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우리 애는 해리포터밖에 안 봐요. 상관없어요. 해리포터 100번 읽고 나면 걔는 아마 엄청난 아이가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애는 만화밖에 안 봐요. 만화 좋아요. 요즘 만화가 너무 잘 나와. 단 아이가 만화를 좋아하면 엄마가 만화에 관심을 가져서 만화의 수준을 올려주시면 돼요. 맨날 어디에서 살아남기, 어디에서 탈출하기, 뭐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것만 보게 한다면 아이의 수준은 맨날 탈출하고 살아남는 거에서만 머물겠지만 엄마가 만화에 관심을 가져서 야 이런 만화 있다. 이거 진짜 재밌다. 그래서 같이 보기 시작하면 만화만 가지고도요 아이의 인격 하나를 완전히 완성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 만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아이랑 일찌감치 만화를 읽었는데요. 미생 이런 거 너무 좋아. 애가 미생을 읽더니 미생 아세요 혹시? 미생이란 만화가 있어요. 그 미생을 읽더니 아이가 그 남편이 퇴근했을 때 아빠 회사에도 인턴 사원이 있나요? 아빠 회사 인턴 사원도 정규직이들 가망이 없나요? 이런 걸 관심을 갖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신과 함께라는 만화책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한 지옥에 7일씩 심판을 받으면서 7군데 지옥을 거쳐서 뭐 환생이 되네 이런 건데 아이가 그것을 읽고 나더니 죄책감에 사로잡히더라고요. 나도 같이 읽고 너는 무슨 지옥이 제일 겁나? 엄마 저는요 불효하면 간다는 한빙지옥도 겁나고요. 불효를 하면 한빙지옥이라는 데를 가요. 완전 얼어붙은 데서 막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저는요 입으로 죄를 지은 사람이 간다는 발설지옥. 제가 엄마한테 나쁜 말도 많이 썼고 욕도 썼잖아요. 전 그 발설지옥은 혀를 길게 빼서 혀 위에 소가 쟁기질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다 발설지옥에 가 있더라고. 그 만화를 봤더니 그 아이가 그 발설지옥도 막 두려워요. 그래서 나도 너한테 나쁜 말 많이 썼잖아. 엄마도 사실 발설지옥이 겁나. 이러면서 아이랑 엄청나게 많은 소통을 했어. 이렇게 소통을 하면 돼요. 이게 만화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이어트란 만화를 보면 그거는 정말 이 몸속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코믹하게 펼쳐져 있는지 그런 것을 아이랑 같이 통하면 되지. 너 또 만화만 있냐 이놈의 자식아 책을 읽어야지 이러면서 허구한 날 패면은 이건 아무 도움이 안 되죠.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랑은 만화랑 소통을 하고 만화의 수준을 조금씩 올려주면 만화로 모든 게 돼. 저는 아이랑 같이 조선왕조실록 박시백 씨가 지은 조선왕조실록이 어마어마한 수준의 만화책인데 수준 높은 만화책을 애가 원한다고 해서 야, 네 수준이 지금 이건데 그럴 생각 없어요. 아이는 어차피 자기 수준대로 읽어. 저는 그 만화책을 읽으면서 한 왕조가 500년 동안 어떤 흥망성쇠를 해서 이렇게 망하고나도 비감을 느꼈는데 아이는 그 조선왕조 500년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엄마 조선시대 형벌제도 뭐 있는지 아세요? 우와 압슬형 장난 아니고요. 엄마 능지처참 있고요. 뭐 완전 부관 참시가 있고요. 조선시대 형벌제도를 얘가 다 꿰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게 됐고 그것이 이런 것만 남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10개를 읽으라고 줬는데 애가 2개밖에 설득을 못해 상관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거는 제가 경험을 보니까 콩나물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콩나물 물 주면 98% 빠져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몇 방울이 물이 콩나물을 쑥쑥 자라게 해. 근데 엄마들은 왜 내가 100개의 물을 줬는데 너는 도대체 90개가 다 빠져나오냐가 달달 볶지만 중요한 건 10개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주시되 그중에서 몇 개가 아이를 흡수하는지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내가 아이한테 특별한 걸 주기보다는 내 자신이 좋은 부모면 사실
아이는 잘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시간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신 정도면 사실 여러분들은 저보다 굉장히 훌륭한 엄마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인문학자 고미숙 선생님이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한번 오셔서 강의를 하셨을 때 어떤 아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까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딱 했더니 대근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본인은 지금 본인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아이가 공부 잘하길 바라면 엄마 아빠 공부하세요. 애가 책을 책 잘 읽기를 바라면 엄마 책 읽으세요. 엄마 드라마 보시면 애같이 드라마 봐도 할 말 없는 겁니다.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엄마가 공부하면 아이도 공부합니다. 엄마가 바른 사람이면 아이도 바르게 크겠죠. 나는 아직도 인격이 덜 수양된 미숙한 사람인데 아이만 잡지 마시고 나 자신을 더 키우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아이는 엄마의 그림자를 보고 뒷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한눈 많이 팔게 하여 정말 제대로 갈 때 한눈을 팔지 않지, 어렸을 때 똑바로 가 엄마 말만 들어 이 길로만 가라고 길러 놓으면 마흔 넘어서 한눈 팔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 아시죠?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 아주 유행하는 말이지만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잖아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떨 지랄의 총량이 정해져 있대요. 저는 제 아이가 7살 때부터 제 속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 내 아이의 지랄은 지금 다 떨고 있는 거야. 난 사춘기가 편할 거야. 난 청소년기가 편할 거야. 그거에 의지해서 지금 12년째 내가 살고 있어요. 지금 얌전하고 지금 순하고 지금 잘 듣는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걔가 터지게 돼요. 그럴 거면 그냥 미리부터 충분히 애한테 한눈 팔게 하시고 아이의 에너지가 충분히 발산되게 하시는 것이 나중에 집중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그러니까 정말 대학 졸업하고 지랄 떨면 정말 그건 약도 없고요. 결혼해서 떠는 지랄은 정말 부모도 못 막고요. 애 낳고 지랄 떠는 거는 정말 끝도 없이 막갑니다. 지금 내 그래도 품에 있을 때 같이 지랄 떨어주는 거 좀 적당히 봐주고 그래 지금 실컷 떨고 나중에 정신 차리자고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그냥 애랑 같이 크는 걸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엄마들의 나이는 첫 아이의 나이랑 똑같아요. 첫 아이가 4살이면 엄마는 딱 지금 4살짜리 엄마입니다. 저는 이제 겨우 12살 된 엄마. 이것을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시면 육아가 편해요. 육아의 고수들이 막 정말 그 어떤 무릉도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내 수준에 맞는 육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고 내 아이가 그 나이에 맞는 어떤 모습을 충분히 보이면서 크고 있는가, 그런 것을 좀 여유를 두시면서 엄마가 건강하게 그리고 아이랑 같이 그렇게 같이 가는 길을 가야 이 엄마 노릇 죽을 때까지 놀 수 없는 엄마 노릇을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제 책을 한 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요거를 강의 들으신 분한테 제가 항상 강의를 드리는데, 여기서 혹시 제일 나이가 많으신 엄마가 누구세요? 몇 살이세요? 47이세요? 아이가 몇 살이세요? 그럼 제일 어린 나이는 12살. 네. 저는 물론 젊은 엄마들이 이런 강의 오는 것도 굉장히 좀 그렇지만 사실은 나이 많은 엄마들이 이런 데 오는 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분한테 저는 경의를 표하면서 제 책을 선물로, 그래도 2세까지 찍은 책인데 근데 질문 혹시 있으세요? 잠깐만. 네. 안 보냈어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때까지 돈 아껴서 차라리 이제 초중부터 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엄마가 같이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이점은 제 블로그를 보시면 다다다다다다다 나와 있습니다. 네. 엄마 체력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엄마 심심해. 그럼 인생이 원래 심심한 거야. 밀어내야죠. 그러니까 아이의 심심함을 모든 것을 엄마가 해결하려고 하면 엄마 쓰러져 피토하고 죽습니다.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엄마가 다 놀아줄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한두 번만 진하게 놀아주고 나머지 시간은 밀어내야 돼요. 자꾸 밀어내야 돼. 네가 스스로 찾아봐.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엄마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무슨 아동을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엄마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물론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2살 그때까지 2돌까지는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한 3살 정도부터는 스스로 놀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지금 엄마 지금 쉬는 시간이야. 엄마 지금 신문 읽어야 돼. 엄마 일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갈라줘야 돼요. 하다가도 왜 놀아주러 달려가고 그러면 살림은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맨날 쓰러지죠. 그걸 분명히 해주고 아이는 심심하면 심심할수록 많은 궁리를 하게 돼요.
심심하게 자꾸 밀어내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말으셔야 돼요. 몇 번은 원망하고 나중에 그래도 엄마가 끝끝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자기 국리를 찾게 돼요. 그때 계속 절절거리고 매시면 마흔이 다음에도 엄마 나이 다음에 뭐 해야 되라고 계속 물어보는 아이로밖에 안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죄책감 갖지 않으셔도 돼요. 네네. 네네. 네네네. 네네네. 네. 네네네. 네. 아니요. 요즘 ADHD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오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돼 있어서 ADHD는 없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에너지가 많이 타고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충분히 그거를 발산을 해야 그 다음 과정으로 가는 거지. 충분히 발산할 과정에 그걸 억누르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안전한 환경에 가서 그냥 풀어놓는 것이 지금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그러니까 애를 자꾸 조작해야 되고 통제해야 될 환경에 되도록이면 데려가지 마시고 그냥 일단 몸으로 좀 불러도 상관없는 그런 환경에 많이. 그래서 그런 식의 아이를 기르는 어떤 엄마는 항상 아이를 데리고 어떤 변두리까지 나가가지고 들판에다 애를 풀어놨대요. 애를 새돌 이전까지 계속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동네에서 어울리면 어울리게 놔두고 아니면 풀을 뜯고 공을 차도 그냥 놔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기질적으로 안 맞죠. 예. 애 기질대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힘드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나중에 한 가지가 꽂히면 그거에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많이 발산을 하거든요. 그게 아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아이의 에너지를 일단 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엄마가 열심히 연구를 하세요. 그다음에 너무 그 억누르려고 하시면 나중에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단 굉장히 질문이 많고 이런 거는 저희 강의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봤고요. 제 블로그에 그 네이버에 가서 필규를 치면은 저희 아들 최필규가 바로 나옵니다. 제 그 블로그 이름이 평온한 강가에서라고 돼 있지만 그냥 네이버에 그 블로그에 들어가서 필규네를 검색하면 저희 최필규네가 들어와요. 그러면 제 블로그에 질문하시건 메일을 보내시고 쪽지를 보내주시면 저는 정말 성심성의껏 답을 하는 블로거니까요. 저한테 많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엄마 노릇이 엄마의 삶들도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빌고 이번 행사에서도 많은 것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